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생제 유효성 평가. 사실 제가 동아제약에 있을 때 동아제약 연구소에 있을 때 25년 동안 주로 연구를 했던 분야가 항생제 연구고, 지금은 이제 한 2, 3년 이쪽에 나와서 안과 쪽 약물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2, 3년 일을 안 했더니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생제 유효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생제라는 거는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 및 감염증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항균요법, 작용 원리라든지 작용 기전, 그 다음 항생제의 분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생제의 양리약효 평가, 그 다음에 제가 동아에 있을 때 개발했던 항생제인 시백스트로라고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발매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머크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약물의 개발 사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이라는 어떤 원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상태를 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그 병에 있어서도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적 병변과 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질병 병변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제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전부 다 기질적 병변에 속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병원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성 세균, 세균을 갖다가 크게 나눌 때 그람 양성 세균, 음성 세균 나누죠. 혹시 미생물학과 출신 몇 분 계시던데 다 아시죠? 그렇게 그 그람 양성 세균, 음성 세균을 나누는 이유는 세균의 그 셀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 세균은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 층으로 돼 있고, 그람 음성 세균은 얇은 펩티도 글리칸 층 위에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세균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다르니까는 항생제도 여기에 그람 양성에 듣는 게 따로 있고 그람 음성에 듣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거는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세균의 대사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그 항균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겉을 싸고 있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생제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람 양성세균과 음성세균에 따라서 이게 항생제도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그 병원성 세균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람 양성구균. 세균은 그람 양성균, 음성균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세균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모양의 구균이 있고 간균이 있고 나성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람 양성구균을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황색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알균이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 스타필로코쿠스는 다양한 감염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화농성 질환이나 식중독, 장염, 그 다음에 이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규균의 그러니까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한 황색 포도상규균의 대표적인 게 MRSA라는 균이 있거든요. 메치실린 내성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그래가지고 MRSA라고 하는데 이 균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에서는 MRSA가 되게 중요한 내성균이고, 그 다음에 그람 양성구균의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 이거는 우리 피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균이고, 가끔 이런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데, 면역이 약해진 환자에서 심내막염이나 아니면 폐혈증 같은 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화농성 연쇄상 구균, 그다음 폐렴 구균. 이 폐렴 구균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는 병원에 입원해서 폐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살다가 이렇게 어린애들 살다가 열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폐렴입니다 할 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 급성 폐렴 또 중이염, 부비강염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인데 이거는 전 페니실린의 한 90% 정도가 지금 현재 내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SP라고 해서 페니실린 내성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구균. 이건 엔테로콕사이라고 하는데 이건 페칼리스랑 페시움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우리 장 속에 상지하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됐던 균입니다. 그런데 뭐 2000년 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균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항생제를 많이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균은 항생제에 되게 잘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m 양성세균을 뭐 뒤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gram 양성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항생제가 방코마신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한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건강한 사람한테는 잘 감염을 안 일으키지만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생제를 투여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균이 또 감염을 우리 몸속에서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균으로 이렇게 급부상한 균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은 중요하게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구균, 장구균 이렇게 세 개를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람 양성강균. 강균은 약간 이렇게 바풀 모양으로 길게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 모양으로 생긴 균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결핵균. 결핵균 잘 아시죠? 결핵균은 항산성 세균이라고 해서 산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핵균을 분리할 때도 산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객담에서 산처리를 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결핵균을 검출을 하는데 이런 결핵균이 있고 보툴리스균, 뭐 파상풍균, 그 다음에 페르슈균, 뭐 이런 균들이 있는데 파상풍균은 여러분들 뭐 못에 찔리면은 파상풍 걸린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뭐 녹슨 못에 찔려서 파상풍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토양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균인데 녹슨 못에 찔리면은 거기에 토양에 있던 이 파상풍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파상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람 음성구균, 그건 임균, 뭐 임질의 원인인 균이고, 수막염균, 이거는 어린애들 그 뇌수막염의 원인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임균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등급의 균으로서 이게 뭐 미국에서는 동성 간의 그 성이 그 자유롭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생식기에 감염이 되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이 구강에도 많이 감염을 일으키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람 음성 간균. 그람 양성균은 그렇게 있고, 그람 음성 간균은 중요한 게 대장균. 대장균 잘 아시죠? 에스케리치아 콜라이라고. 이콜라이라고 하는데, 이 균은 진짜 각종 감염증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감염증으로 의심돼서 입원해가지고 균을 분리하면은 가장 빈번하게 분리되는 균 중에 하나가 이 대장균입니다. 그 다음에 폐렴 강균, 클랩셀라 뉴모니아라고 해서 이것도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녹농균, 시도모나스 에루지노사라고 해서 화농창, 폐렴, 폐혈증, 뭐 여러 감염 등을 유발하는데 이 균도 gram 음성균 중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균입니다.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항생제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균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gram 음성균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카바페넴계 항생제로 이걸 치료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2010년 이후에 들어서 카바페넴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 균안으로 투과하는 투과 채널을 갖다 막음으로써 내성이 많이 생긴 균입니다. 그래서 이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라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시중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MRSA 아니면 슈도모나스 아니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이거에 의해서 폐렴을 유발해서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30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감염률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위험하지 않은데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균이 침투해서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균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카바페넴으로 치료가 잘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한 70% 정도가 카바페넴 내성 이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쉬겔라, 살모넬라, 비브리오 콜레라, 이건 뭐 수인성으로 이렇게 설사를 유발하는 균들이고, 그 다음에 박테로이드, 이건 혐기성 세균인데 복강내 감염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그 외에 뭐 세라티아, 프로테우스 그런 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뭐 앞장에 그러니까 대장균, 폐렴, 강균,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위급한, 그러니까는 치료할 수 없는 항생제들이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적기 때문에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타겟이 되고 있는 gram 음성균들입니다. 이쪽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균들이 되게 많이 지금 감염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CDC에서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균들을 정리를 했는데, 어전트 등급에 있는 것은 클로스트리움 디피시라고 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다 보면 우리 장내 세균총이 망가져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 속에는 유익한 균과 유익하지 않은 균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데,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유익한 균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익하지 않은 균들이 얘네들이 자기 세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게 되면은 사망에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 입원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그런 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는 지금 현재 별로 없고,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가족 중에 건강한 사람의 변을 받아다가 거기 변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유익한 균을 모아가지고 다시 투여를 합니다, 환자한테. 그렇게 해서 이 유익한 균을 갖다가 환자한테 투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얘네들이 못 살게끔 점점 줄어들게끔 해주면서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gram 음성세균 중에 장내세균, 뭐 이콜라이나 클렙셀라 뉴모니아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더라? 아시네토박터랑 클렙셀라 뉴모니아,
이콜라이 그런 것들이 엔테로박테리아 키아라는 속의 장내 세균 총에 속하는데 여기 카바페넴 내성 그런 장내 세균 총 이런 것들이 위협 등급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임질균, 임균 미국에서는 아주 위협 등급에 있는 균들이고 그 외에 좀 시리어스한 등급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그 다음에 엔테로콕사이, VR이라는 엔테로콕사이,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에로지노사, MRSA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위협 등급으로 균을 분류해가지고 CDC에서 감시 체계를 하고 이게 진짜 얼마나 매년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런 걸 체크함으로써 앞으로 항생제를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VRSA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만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해서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그 다음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그 다음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그 다음에 다제내성 농농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균 이렇게 6가지를 갖다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DC에서도. 그러니까 항생제를 개발할 때 뭐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할 때는 이런 균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물 좀 먹고 갈게요. 감염증에 대한 뭐 기초적인 터미놀로지인데 병원 감염, 원내 감염 그러니까 영어로는 노소코미아 인펙션 아니면 하스피탈 어콰이어드 인펙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감염이 일으키는 그런 거를 병원 감염이라고 시중 감염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인펙션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다가 감염을 일으키는 거를 시중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장내 세균총은 다 아실 거고 균교대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염증이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그 투여한 항생제에 의해서 내 유익한 균들은 또 같이 죽어나가면은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있던 그런 균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거를 균교대증이라고 합니다. 기회감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뭐 평가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감염증을 치료할 때 있어서 병원균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항생제가 어떤 타겟이냐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뭐 임상병리나 뭐 그런 걸 할 쪽에서 일을 할 때 병원균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세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증에 대한 분류입니다. 감염증에 대한 분류는 이 감염증은 뭐 감염증 다 똑같은 감염증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감염증에 따라서 원인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감염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개발하거나 치료하거나 그럴 때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한 게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은 상기도, 하기도 그렇게 나누는데 상기도 감염은 흔한 뭐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이염. 그 다음에 하기도 감염은 기관지염, 폐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폐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이 걸려서 입원해서 결국 죽는 원인은 폐렴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호흡기 감염. 여기에 중요한 주요 원인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서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가 가장 흔하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든지 MRSA라든지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에어루지노사라든지 그런 균들이 이 호흡기 감염의 원인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한 감염증 중에 하나가 요로감염. 요로감염의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이콜라이가 주요 원인균입니다. 대장균이. 그래서 요로감염은 여성이 남성보다 한 30배 정도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이 해부학적으로 생식기랑 항문이랑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상행성 요로감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 속에는 대장균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거꾸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보통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방광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는 거고 자연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로감염은 중요한 거는 방광염과 신우신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방광염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좀 증상이 심하면은 병원 가서 쉽게 치료가 되는데, 신우신염은 이거는 되게 통증이 되게 심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및 피부 조직 감염. 이거는 우리나라는 워낙 위생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심하진 않은데, 남미나 아니면 미국도 많아요. 미국도 이상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피부 봉화직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이, 그러니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MRSA 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점차 증가해가지고 MRSA 균이 이 피부 연조직 감염의 원인균으로서 포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개발했던 항생제도 이제 피부 연조직 감염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해서 MRSA를 타겟으로 한 피부 연조직 감염증을 적응증으로 해서 개발을 처음에 했었는데, 미국에서 해보니까는 피부 연조직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균을 분리해서 보니까는 한 90% 정도가 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분리됐고, 그 중에 이제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이 MRSA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어카이어드 MRSA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복강내 감염. 복강내 감염, 우리 복강 안에는 원래 무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있으면 장 안에는 우리 몸 밖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장이나 대장 밖에 부분, 그러니까 그 우리 몸 속의 부분은 사실 무균 상태인데, 이게 수술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이게 새 나와가지고 여기 복강내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2차적인 감염, 아니면은 맹장이 터졌다든지 그런 게 복강내 감염인데, 그거의 원인균도 대부분 장내 세균총이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콜라이가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라고 하지만은 그 치료제를 통칭해서 화학요법제라고 합니다. 이런 화학요법제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세포를 죽이거나 발육을 억제하는 약물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요법제는 기원에 따라서 합성화학요법제와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화학요법제는 우리 사람이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고, 항생제라는 것은 미생물이 생산하거나 생산한 물질과
동일한 유기 합성 물질 아니면 그거의 유도체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을 갖다가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걸 항생제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변형해서 한 거를 항생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뭐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이런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항균제, 이제 세균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항균제 뭐 그런 게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항균제가 맞는 얘기인데 뭐 요새는 항생제라는 말로 많이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균을 갖다 죽이는 그런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미생물과 사람 간의 생학적 차이에 있어서 사람한테는 유해하면 안 되겠죠. 미생물에만 유해해야지 항균제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선택적인 독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어떤 감염증이 왔을 때 감염증 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내원을 했을 때 항균제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원인 미생물을 동정하고 그 원인 미생물에 대한 약물 감수성 시험을 해서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을 항균제 후보군들이 있겠죠. 그러면 감염 부위에 뭐 약물이 적절히 도달하는가, 그 다음에 환자의 요인 중에 뭐 연령이 많은 사람 또 기저질환이 또 다른 게 있는 사람 투여하고 있는 약물들이 다른 게 있으면 또 그런 걸 봐서 약물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항균제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항균제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세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발육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항균제인데 항균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독제와 항균제. 소독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알코올로 우리 소독하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런 균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소독제라는 거는 균체를 갖다가 알코올로 산화시키거나 연소시켜서 균체의 단백질을 변성을 일으켜서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항균제는 세균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대사 과정의 어느 부분인가를 억제를 함으로써 균을 죽이거나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항균제입니다. 그래서 항균제의 작용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과 좀 다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균만 죽이게끔 할 수 있는 기전인 거죠. 그래서 작용 기전을 보면은 세포벽 합성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 핵산 대사 과정 저해. 이게 세포벽은 우리 유카리오틱 세포에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핵 세포들만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벽을 저해하면은 우리 몸에는 유해하지 않고 얘네만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페니실린, 그게 베타락탄계 항생제인데 뭐 베타락탄계랑 폴리펩타이드계가 이런 세포벽을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합성 저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리보솜이 이제 메신저 RNA의 정보를 읽어가면서 펩타이드, 그 아미노산을 붙여가면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리보솜이 우리가 갖고 있는 리보솜과 얘네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균제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단백질 합성 저해를 하는 거는 마크로라이드계, 뭐 테트라사이클린계, 클로람페니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합성 저해를 하는 기전으로 개발된 항균제입니다. 그 다음에 핵산대사 과정. 핵산대사 과정도 얘네들은 그 조그마한 미생물들은 조그마한 아주 스페이스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컴팩트하게 넣기 때문에 막 그 DNA들이 꼬여서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뭐 새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핵산 대사를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키놀론계 항생제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뭐 이외에도 좀 자질구레한 기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균제의 작용 기전은 세포벽 합성저해, 단백질 합성저해, 그다음에 핵산 대사 저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던 항균제들의 작용 기전을 갖다가 이렇게 쭉 모식도로 그린 건데 보면은 셀럴 합성 저해하는 거, 그다음에 핵산 저해하는 거, 그다음 단백질 합성 저해하는 거 이렇게 크게 있고 뭐 나머지 폴릭애시드 우리는 폴릭애시드를 합성을 못 하는데 얘네들은 폴릭애시드를 합성을 하거든요. 엽산을. 그 과정을 갖다 저해하는 그런 항생제도 있고. 근데 마이너합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인간은 균을 갖다 죽이려고 이런 물질들을 찾아내고, 연구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감염증에 쓰는데, 그러면 균들은 가만히 있냐? 균들은 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항생제가 자기 환경에 왔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 기전을 갖다가 또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알려진 내성 기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이저하게는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균제를 불활화시킨 거. 들어온 자기 몸속으로, 그러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 항균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떤 효소를 내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수분해시킨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베타락타메이즈라는, 베타락탄계 항생제의 가장 주요한 내성기전 중에 하나는 베타락타메이즈라는 효소를 균이 내가지고 그 항생제를 불활화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을 못하게. 그게 첫 번째 항균제의 불활화. 두 번째는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 항균제라는 게 있는데 세균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작용점에 작용을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균을 죽이는데 이 작용점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버려요. 뭐 포어를 갖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못 들어가는 거죠. 붙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작용점의 구조 변화. 이게 뭐 PBP의 변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작용점의 변화. 그 다음에 항균제가 세균 안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투과할 수 있는 채널을 갖다가 자기는 좀 적게 먹고 그게 이제 영양분들도 같이 투과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는 좀 적게 먹으면서도 그냥 균의 그 항균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균체 투과 저하. 그 다음에 항균제가 들어온 걸 갖다 이플럭스 펌프라는 걸로 또 세포 셀월에다 만들어가지고 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플럭스의 그 균체로의 유출. 그러니까 항균제의 불활화, 그 다음에 작용점의 변화, 그 다음 못 들어오게 투과 저하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플럭스 펌프로 들어온 항균제를 밖으로 퍼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내성 기전입니다.